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간병인 일은 어머니 때문에 시작했어요. 제 손으로 어머니 병간호를 해드리고 싶어서 간병인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전 아프신 어르신들을 항상 제 어머니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수발을 듭니다. 어머니 고향은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이었어요. 가까운 곳에 섬진강이 휘돌아 나가고 햇살이 논두렁에 밭두렁에 떨어지는 참으로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섬진강에서는 제첩이 많이 났어요. 전 어려서부터 유난히 제첩국을 좋아했고요. 그 맑은 국물을 쭉 들이키면 속이 확 트이고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속이 답답하고 삶이 막막할 때마다 제첩국을 참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고요. 마치 고향에 두고 온 친구를 그리워하듯 말입니다. 도시로 나와 살 땐 가끔 제첩국을 하는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소한 먹성에 숨겨진 제 비밀이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제첩국 때문에 180도로 변해버린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 섬진강 근처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고향이기도 하고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알알이 박힌 곳이죠. 어떤 가수의 노래에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곳이 섬진강이었죠. 물 한 개 자욱한 섬진강은 한 폭의 수채화 같고 잔잔한 듯 깊고 조용한 듯 길게 이어지는 강줄기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어요. 섬진강 마트. 거창하게 마트라고 간판을 달았지만 실은 있어야 할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았습니다. 주로 읍내까지 가기 힘든 동네 사람들이 엄마의 가게에서 아쉬운 대로 필요한 것을 사갔죠. 가끔 가게에 없는 것은 주문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읍내에서 사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전 마트 집 딸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과자며 음료수며 막 집어 먹을 수도 있었지만 어른 입맛이라 그런 군것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애늙은이처럼 꼭 밥을 먹어야 했고 찌개 종류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특히 섬진강 맑은 물에서 금방 잡아올린 제첩을 뽀얗게 끓여서 부추를 넣고 흰밥을 말아먹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흰밥에 햄 얹어 먹으면 마냥 행복하다고 하는 것처럼 전 흰밥에 제첩국 말아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 제첩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첩을 직접 잡겠다고 물에 들어갔다가 휩쓸려서 큰일 날 뻔하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 왜 그렇게 제첩국을 좋아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어머니는 제첩국에서 나는 묘한 비린내가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 묘한 비린내마저도 전 좋았어요. 후추 살짝 쳐서 먹으면 또 다른 짜릿한 맛이 나고 그랬죠. 놀거리가 별로 없던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 산과 들이 친구였고 계절마다 피어오르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관심 대상이었으며 철마다 얼굴을 바꾸어 흐르는 섬진강이 늘 신기했습니다. 아침 저녁 온도 차이가 큰 초봄과 늦가을에는 새벽이면 물 한 개가 섬진강을 점령하곤 했죠. 마치 신선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어일으켰어요. 아침마다 제첩을 잡는 어부들에겐 성가신 물 한 개였지만 전 물 한 개를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강도 싫어하고 제첩도 싫어하고 물 한 개도 딱 질색인데 도대체 전 누굴 닮아서 그런가 생각했죠. 아버지를 닮았나? 혼자 생각만 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그때 청년이나 남자들은 거의 도시로 일을 찾아서 떠나고 마을엔 어르신들과 아줌마들밖에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아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마을에서 저밖에 없었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읍내로 통학을 했는데 하루 아침과 저녁에 2번 오는 버스를 놓치면 등교도 못하고 하교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끔 제가 늦잠을 자서 버스를 놓치면 엄마는 절 데리고 1시간이나 넘는 시골길을 걸어 학교에 데려다 주셨어요. 사람은 자고로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게 엄마의 지론이셨죠. 학교가 너무 머니까 다니기 힘들다고 짜증을 부리고 읍내로 이사 가자고 졸랐지만 어머니는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어요.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떠날 수 없을 것 같은 사연을 간직한 것 같기도 했고요. 도대체 누굴 기다리는 걸까? 몇 번 물어봤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넘실대는 섬진강을 하염없이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제 짐작으로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지만 딸인 저에게도 속을 잘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말로 엄마가 시집갔다가 소박 맞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엄마가 왜 소박 맞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무렵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 마을을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다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보상금을 챙겨 들고 읍내나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도 더는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듯 마을을 떠나셨고요. 그렇게 엄마와 전 소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보상금으로 방 딸린 작은 식당 가게를 하셨어요. 구멍가게만 하시다가 갑자기 업종을 바꿔서 식당을 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았죠. 메뉴는 다양했는데 주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잘 나갔습니다. 저렴하고 맛도 나쁘지 않아서 택시 기사분들이 지나가다 들리시곤 했어요. 아주 맛집은 아니지만 먹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요즘 같으면 적어도 별점 테러를 받지 않을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전 거기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고 틈틈이 가게에서 엄마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는 공부만 하라고 하셨지만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걸 가만 보고 있을 순 없었어요.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겨우 전문대를 갔습니다.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호텔에 취직하진 않았어요. 전 그저 엄마 곁에서 엄마와 같이 식당이나 하면서 소소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넌 도대체 애가 왜 그렇게 꿈도 없고 욕심도 없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있어. 뭔데? 엄마 옆에서 늙고 죽는 거. 이놈의 기집애,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게 무슨 꿈이냐? 엄마, 꿈이라고 꼭 거창해야 돼? 난 그냥 엄마 곁에서 같이 식당하면서 살고 싶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전 언제부턴가 엄마의 근심거리가 되었죠. 다른 집 애들은 기를 쓰고 뭘 한다고 난린데 전 기를 쓰고 엄마 곁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화나실 만도 했어요. 하지만 전 그냥 엄마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전 엄마가 참 좋았어요. 아버지 없이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 줄 아세요? 그렇다고 엄마에게 든든한 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만한 형제나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붙어 있겠다는데 왜 저렇게 타박을 하시는지 참 속상했어요. 차라리 좋은 곳에 시집을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친구들도 하나둘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혼자 살아도 흠이 안 되는 시대지만 그땐 30 전에 시집을 못 가면 노처녀 반열에 올랐어요. 엄마는 제가 노처녀가 될까봐 노심초사하시더니 결국 억지로 맞선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어색해서 나가기 싫었지만
엄마가 하도 성화를 하셔서 못 이기는 척 나가게 되었어요.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나오자는 심정이었는데 남자 쪽에서 절 마음에 들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니까 저도 살짝 흔들리면서 이게 인연인가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남자는 은행원이었는데 직업도 안정적이고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차남인 점도 괜찮고 예비시댁이 대대로 과수원을 크게 해서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도 좀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조건은 좋았어요. 상견례도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예비 시어머니가 궁합을 봤는데 천생연분이라고 하니까 저도 결혼을 해야 하는 것 같았죠. 혼수며 예단을 준비하면서도 딱히 남자 쪽과 부딪히거나 작은 다툼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그렇게 싸운다는데 전 대부분 남자가 양보를 해줘서 무난하게 잘 넘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엄마였어요. 제가 시집가고 나면 누가 우리 엄마와 같이 밥 먹어주고 수다 떨어주고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욕해줄까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새벽에 식당 문 여는 것도 항상 제가 도맡아서 했거든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주무시라고 그것만큼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했는데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신혼집이 식당과 멀어서 새벽까지 달려올 수도 없고 혹시 우리 엄마 주무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 누가 주물러 줄까 걱정도 드는 겁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시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가끔 밤에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한 번 쥐가 나면 10분 이상 주물러줘야 겨우 가라앉아요. 그게 다 제 일이었는데 이제 누가 해준단 말입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비신랑을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결혼 망설여져요. 아니 미니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혼집도 다음 달이면 계약하고 혼수며 예단이며 거의 준비도 다 해가는데 왜요?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말해봐요. 이제 곧 부부가 될 텐데 말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엄마가 저 하나 보고 지금까지 고생하시면서 사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면 홀로 계실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그럼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되잖아요.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네? 하지만 그건 좀... 그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혼자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과 상의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 내심 기대했는데 역시 예비시댁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데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예비신랑이나 시댁을 탓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일단 결혼하고 난 뒤에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도 반대가 극심한데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았죠. 솔직히 절절히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다 보니 전 무의식적에 결혼 안 할 핑계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우스운 말 같지만 엄마와 예비신랑 중 한 사람만 선택하고 나면 전 1초도 망설임 없이 엄마였어요. 결국 그 사람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예비신랑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애원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당장 전화를 해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 전 두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몸져 우으셨죠. 세상에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결혼을 파토내는 사람이 어딨냐고 길길이 뛰시더니 나중에는 자기 탓이라고 자책을 하셨습니다. 내가 널 잘못 키웠다. 다 내 탓이다. 내 탓. 맞아. 엄마 탓이야. 뭐야? 엄마하고 떨어져 살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엄마 탓이지. 잘났다 정말. 그래서 평생 이러고 살겠다고? 모르지 뭐. 또 이러다가 첫눈에 반한 사람이 나타나면
엄마 버리고 갈지? 말이나 못하면 믿지나 않지.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남자는 곧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보다 몇 배 더 좋은 집안의 여자라고 해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했던 마음도 좀 가라앉더군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한결 홀가분해졌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몇 번 더 맞선도 보고 잠깐 연애도 했지만 언제나 엄마를 모시는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헤어졌어요. 엄마도 나중에는 체념을 하셨죠.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학부모가 되고 있는데 저만 이러고 있으니까 동창회 가면 왠지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결혼은 여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할 거 다 해놓고는 저더러 결혼하지 말라는데 괜히 부하가 치밀고 그랬어요. 그래도 엄마 껌딱지로 사는 게 여태 좋은 걸 보면 전 정말 이번 생에는 엄마하고만 평생 알콩달콩 살 팔짱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예전 같지는 않으셨어요. 연세도 있으신 데다 고혈압도 있으시고 관절도 안 좋으시고 몸이 종합병원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겪게 되는 일이었지만 한 달에 2-3번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언제 이렇게 늙으셨나 싶어서 속상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그랬어요. 이제 식당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뭐가 못 믿어오신지 하루 종일 주방 일을 보셨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다리가 퉁퉁 붓고 힘들어하면서도 그렇게 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잔소리를 하게 되고 엄마와 싸우다 보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가끔 밤에 자다 깨어서 엄마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군요. 40을 넘기면서 저도 늙나보다고 생각했죠. 엄마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쉴 때가 있었습니다. 전 잠결인데도 깜짝 놀라 엄마를 흔들어 깨우곤 했어요. 그럼 엄마는 멎었던 숨을 다시 뱉고는 새근새근 주무셨습니다. 만약 제가 깊이 잠이 들어서 엄마가 숨을 안 쉬는 것도 못 들을까봐 늘 노심초사했어요. 그 잠깐의 멈춤이 영원한 멈춤이 될까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어르신들이 주무시듯 돌아가셨다고 하면 편안하게 가셔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절대 편안한 게 아닙니다. 주무시다 갑자기 숨이 멎어서 돌연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잠을 푹 잘 수가 있겠어요. 앉으나 서나 엄마 걱정하느라 노처녀가 되었다고 혼자 푸념을 하면 엄마는 혀를 차고 눈을 흘기시지만 제가 많이 안쓰러우신 듯 돌아서서는 눈물을 훔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일이라 공과금이며 이것저것 물건값 계산할 게 많아서 무척 바빴어요. 점심 장사를 겨우 마치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말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번호표 대기 인원수만 2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말일에 결제 안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유 없이 초조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오후 장사 전에 잠깐 주무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바로 식당으로 달려갔더니 엄마가 주방 한편에 쓰러져 계신 게 아닙니까? 엄마를 부축하는데 의식이 없으셨어요. 울면서 119에 전화를 하고 구급대가 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선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곧 응급수술에 들어갔죠. 제발 엄마를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아직 엄마에게 못해드린 것도 너무 많은데 이대로 가시게 하면 안 된다고 수술 내내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좀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잠깐 면회를 할 때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꼭 돌아오시라고 애원했고요.
2번 더 수술을 받았고 의식이 돌아왔지만 엄마는 반신불수의 몸이 되셨습니다. 수술비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식당 보증금을 빼고 식당도 내놓았고요. 엄마를 입원실로 옮긴 뒤에는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빌딩 청소일을 다녔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병실에 와서 쪽잠을 자면서 밤새 엄마를 간호했고요. 주말에 빌딩 청소를 쉴 때는 하루 종일 엄마 재활치료에 집중했어요. 몸 한쪽이 마비가 된 탓에 음식이나 물을 마시면 반 이상 밖으로 새어나와서 옷이 다 젖을 정도였죠. 입과 혀 반쪽도 굳은 탓에 말도 어눌하고 눈의 초점도 흐렸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고생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신 듯 늘 저만 보면 눈물 그렁해져서 아기처럼 우셨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겁니다. 엄마 왜 이래요 정말. 엄마가 빨리 죽으면 나 혼자 어쩌라고 그래. 나 하나도 고생 아니야. 안 힘들어. 엄마가 내 곁에 없는 게 더 힘들고 고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밥도 많이 먹고 약도 먹자, 어? 엄마는 입이 반쯤 삐뚤어져서 울면 침이 줄줄 새는데도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전 엄마를 온전히 안아드리지 못해서 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몸의 반은 무겁고 마비가 된 나머지 반은 바람처럼 헐렁해서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보듬어야 할지 난감하고 막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병인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좀 더 편안하게 잘 모시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고 생각했고요. 아침에 빌딩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학원에서 간병인 자격증 수업을 듣고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에 빌딩 청소를 하고 밤에 병원으로 돌아와 어머니 간호를 하면서 쪽잠을 잤고요. 늘 피곤하고 코피가 터져서 힘이 들었지만 엄마를 위해서 조금만 참자고 스스로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그때 제게 제일 힘이 되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그분이 누군지 몰랐죠. 제가 청소를 맡고부터는 건물이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하고 깔끔해졌다고 오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칭찬을 늘어놓자 하루는 웬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수고한다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올해 몇이나 됐어요? 네, 40 넘었습니다. 아이고, 결혼은 했고? 아니요, 아직. 아니, 왜? 어머니 병간호도 해야 하고 병원비도 벌어야 하고 그래서요. 저런, 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마음이 많이 아프겠군 그래. 그래도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곧 간병인 자격증도 딸 거고요. 할머니는 참 기특하다고 등을 두드려주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건물주셨어요. 주변에 여러 채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수백억대 자산가라고 하더군요. 곱고 인자하신 모습이 처음 볼 때부터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할머니는 가끔 빌딩을 둘러보러 나왔다가 저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격려를 해주곤 하셨어요. 어머니는 어떠신지 안부를 묻고 고생 많다고 항상 위로해 주셨고요. 월급도 원래 받기로 한 것보다 좀 더 입금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아무래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왜요? 적게 들어왔어요? 아니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맞게 들어갔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건물 청소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줘서 보너스로 준 거니까 제대로 들어간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걸 받는 게 맞는 건지. 그럼 뭐 다른 건물도 청소해주면 되겠네. 어머니 간병하면서 학원까지 다니면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아니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분의 도움으로 전 아침과 저녁, 새벽에 그분 수유의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마치 수험생처럼 하루하루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간병인 자격증도 땄고요. 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외에는 해줄 게 없으니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수술비를 대느라 식당 보증금도 빼고 식당에 달린 단칸방에서 엄마와 살았기 때문에 막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해서 식당 근처 여관 주인께 부탁을 했어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흔쾌히 달방을 내주셨습니다. 좀 더 편한 곳에 어머니를 모셨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나간 사이 여관 주인께서 틈틈이 엄마를 들여다봐 주셔서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건 외엔 항상 엄마 옆에서 수발을 들었어요. 어서 돈을 모아서 방을 얻을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죠. 여관 주인은 제가 봐도 딱하니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도 많다고 하니까 잠깐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절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던 거 생각하면 지금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간호하느라 간병인 자격증까지 땄다고 주위에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세상의 모든 딸들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했을 거예요. 다들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마음이 간절해도 못하고 살 뿐인 거죠. 전 결혼도 안 했고 자식이나 남편도 없으니까 좀 더 엄마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엄마를 간병한 지 5년 뒤 엄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재활치료는 꾸준히 받으셔서 조금씩 몸은 회복하셨는데 한 번 심하게 감기가 걸리시더니 갑자기 폐혈증이 오면서 한순간 숨을 멈추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편찮으신 뒤부터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았지만 막상 엄마가 제 곁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슬픔과 고통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내내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온몸의 피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쓰시던 물건만 잔뜩 남아있었습니다. 엄마 향이 배인 침대와 이불을 덮고 이틀 내리 잠만 잤어요. 여관 주인이 깨워서 겨우 눈을 떴죠. 정신 차리라고 국밥을 시켜주셨는데 한 모금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유품을 태워드려야 편안히 가신다고 해서 정리를 하다가 엄마가 남겨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가 낡고 오래된 걸 보니까 섬진강 마을에 사실 때 미리 써두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딸 미니야,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둔다. 혹시라도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충격받지 않기를 바란다. 너에겐 생모가 따로 있다. 5살 너를 내게 맡기고 일을 하러 갔는데 오지 않았어. 절대 안 올 사람은 아닌데 무슨 사정이 생긴 것 같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항상 기다렸는데 이제 이 마을에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까 어쩜 네 생모가 나중에 찾아온다고 해도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인다. 그래도 넌 내 딸이고 난 네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을 거야. 네 생모 이름은 진수복이다. 언젠가 내가 죽고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생모를 한번 찾아보거라. 섬진강 마을에서 제첩국 장사를 했다. 엄마가 제 친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멍해졌습니다. 생모가 따로 있다는 말도 믿기지 않았고요. 제첩국 장사를 했다는 생모,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첩국을 좋아했던 걸까요? 머릿속이 마구 엉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마도 그때
엄마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이 생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의 일이었고 그때 찾아오지 않았다면 절 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생모에게 사정이 생겼을 거라고 했지만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자식을 맡기고도 오지 않았을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와서 생모를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었고요. 저에게 엄마는 오직 돌아가신 엄마뿐이니까요. 그렇게 심신을 추르고 다시 시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시지 않게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내자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엄마도 편하게 절 지켜보실 거니까요. 엄마 유품을 정리하고 장례식에 오신 분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더니 안 계셨습니다. 항상 건물 맨 위층 작은 사무실에서 신문도 읽으시고 쪽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업무를 보셨거든요. 할머니 대신 아들이 나와 있더군요. 대신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전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다른 분이 잠깐 일을 했는데 청소를 제대로 못해서 그만두게 했다는 겁니다. 열흘 넘게 쉬었는데도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고요. 앞으로 뭘 하면 살지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당분간 빌딩 청소하면서 돈이 좀 모이면 여간에서 나와 방부터 얻을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뭘 해야 할지 고민해볼 생각이었고요. 간병인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빌딩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님 엄마와 오랫동안 식당을 했으니까 가게를 열 수도 있고 생각은 많았지만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빌딩 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건물주 할머니의 며느리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민희 씨? 네, 누구세요? 네, 전 이 건물 주인 되시는 분의 며느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네, 여기 사장님 덕분에 잘 보내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조의금도 보내주셔서 안 그래도 인사드리러 갔더니 아드님만 계셔서 대신 인사드렸어요. 네, 혹시 간병인 자격증은 따셨어요? 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늘 미니 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참 기특하고 효녀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절 좋게 봐주신 거죠. 그런데 사장님은 요즘 통 안 보이시던데 잘 계시죠? 그것 때문에 미니 씨를 보러 온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아마 그동안 조금씩 치매를 앓으신 듯한데 가족들 걱정할까 말씀을 안 하신 듯해요. 세상에...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어머니 간병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가 사장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당연히 제가 할게요. 저한테 부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 간병하겠습니다. 건물주 할머니의 치매 소식에 가슴이 아프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아마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분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많았나 봐요. 그런 분에게 몹쓸 병이 생겼다는 말을 듣는데 꼭 엄마가 처음 쓰러졌을 때 하늘이 무너지던 그 마음 같았습니다. 며느리 말은 몇 명의 간병인들이 왔지만 할머니가 워낙 괴팍하게 굴어서 하루도 못 견디고 다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다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단단히 각오하고 드디어 할머니 댁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빌딩 청소하던 김민희예요, 김민희. 할머니께서 청소 잘하고 기특하다고 항상 격려해 주셨던 민희요. 저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할머니는 제 눈을 피하시기만 하셨습니다.
정정하고 눈빛도 맑고 총기가 넘치시던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흰머리에 다소 야인 모습이었고 초점 잃은 눈빛 속에 담긴 무표정함이 너무 슬퍼 보여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릴 때 온몸에 흉터가 참 많았어요. 젊었을 때 큰 사고를 당하셨다는데 아직도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몸 군데군데 여전히 철심이 박혀 있어서 항상 밤이면 끙끙 앓는 소리를 하셨어요. 악몽을 꾸시는 건지 혼자서 낯선 곳을 헤매고 계시는 건지 주무실 때마다 잠꼬대도 많이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그러시더군요. 그때마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밤새 그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항상 기저귀를 차고 계셨는데 기저귀를 바꿀 때마다 부끄러워하셨고 머리를 비껴드리면서 거울을 보여드리면 마냥 해맑게 웃으셨어요. 가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을 했는데 유난히 햇살을 좋아하셨죠. 음식도 제가 만들어드리는 건 남김없이 잘 드셨어요. 며느리는 할머니가 너무 괴팍해서 간병인들이 모두 나갔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너무 얌전한 치매 환자셨어요. 좀 우아했죠. 할머니를 저에게 맡긴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면 건성으로 할머니께 인사를 하는 것 외엔 제대로 눈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대신 빌딩들을 관리하는 일이 수월치 않다고 하더군요.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감당해야 할 일도 많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하 창고방에 할머니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비밀 얘기를 하는지 거기까지 내려와서 소곤거리는 겁니다. 아, 노인네가 정신만 나갔지 몸은 멀쩡해서 저러다 빨리 안 죽으면 어떡할 거야? 며느리 말에 순간 전 깜짝 놀랐어요. 자연스럽게 나가려다 멈칫한 채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 수면제를 탔을 때도 그냥 잠만 자고 당뇨하고 고혈압 약을 바꿀까? 그냥 비타민 같은 걸로 바꿔놓으면. 그랬다가 지난번처럼 간병인들이 의심하면? 그래서 벌써 간병인 2이나 내보냈잖아. 괜히 입막음 한다고 돈까지 줘서. 그럼 어쩌라고? 그냥 요양원에 쳐넣을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머니 재산 빼돌리면 되지. 어머니 몰라? 이미 변호사한테 유언장 다 써두셨을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그 유언장이 공개된다고. 아들과 며느리가 지하방을 나가고 난 뒤에도 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너무 무섭고 온몸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걸까요? 할머니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저렇게 정신마저 놓으셨으니 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이 막혔습니다. 그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나볼까 잠시 생각했지만 너무 오지랖인 것 같았어요. 출근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겨우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서 정원을 내다보고 있는 할머니를 보는데 참 기가 찼어요.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햇살이 눈부시다고 반쯤 눈을 감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여워서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렸나 봐요. 할머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리셔야 해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제발 정신 차리셔야 해요, 할머니. 그 순간 갑자기 할머니 얼굴이 돌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움켜쥐셨어요. 할머니, 쉿, 조용히 해. 할머니, 괜찮으세요?
전 할머니의 너무 멀쩡해진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자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 하나만 해.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셨어요. 치매인 척했고요.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통장에 돈이 빈다는 것을 눈치채셨대요. 야금야금 빠져나가서 꼼꼼하게 장부를 챙겨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추적해보니 아들과 며느리였답니다. 뭔가 작당을 하는 것 같은데 알 길이 없었대요. 아무리 입양을 했다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아들로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고민 끝에 치매에 걸린 것처럼 하신 거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아들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을 차지하고 간병인에게 할머니를 맡겼답니다. 하지만 간병인들이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의심하자 돈을 줘서 입막음하고 내보냈고요. 할머니는 건물주가 되기 전부터 식당을 하셨는데 그 식당에 알바하러 온 청년이 있었답니다. 고아였는데 혼자 살아내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후원도 하고 대학도 보내주셨대요. 그러다가 입양을 했고요. 며느리까지 보고 이제 남은 인생은 기부도 하고 좋은 일만 하고 살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밥만 먹으면 그렇게 잠이 오더랍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할머니 식사에 수면제를 타는 걸 봤고요. 할머니가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한 번은 약통에 약도 바뀌는 것 같더래요. 믿었던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삶이 허무하더랍니다. 겁도 났대요.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치매 연기를 시작하시게 되었고요. 전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수시로 녹음을 했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제게 힘들지 않냐고 상당하게 묻더군요. 괜찮다고 하니까 며칠 휴가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절 보내놓고 무슨 짓을 할 작전 같았어요. 갈 데도 없고 휴가 갈 생각도 없다고 하니까 여행 티켓을 끊어줄 테니까 일본이라도 갔다 오라고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우연히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뭐예요? 네? 그게 뭐죠?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데 혹시 아줌마가 설치한 거예요? 아니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아줌마, 바른대로 말해요. 모른다는데 왜 이래요? 뭐요? 순간 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제가 쿵 하고 주저앉으니까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 이 사악한 것들, 니들이 감히 날 죽이려 해? 아니, 어머니, 무슨 오해를 하셨나 본데. 오해는 무슨 오해? 몰래카메라 내가 설치했다.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시끄러, 이 배은망덕한 것들.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하는 사이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신고를 한 뒤였어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잡혀가면서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며 소리치고 난리였어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은 잘 마무리되었는데 할머니도 저도 한동안 너무 허해서 뭘 해야 할지 넋을 잃을 정도였어요.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고스란히 당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할머니가 치매도 아니고 이렇게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절 꼭 안아주시면서 등을 쓸어주시는데 참 따뜻했어요. 할머니 손은 언제나 참 따뜻하네요. 할머니들 손은 다 따뜻해. 할머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너무 큰일을 치르고 나니까 갑자기 속이 허해요. 나도 엄청 배가 고파.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 아니요. 제가 직접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셨죠. 먹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뭔데요? 제첩국. 제첩국요? 대박. 저도 제첩국 엄청 좋아해요. 정말? 나도 제첩국 좋아하는데. 전 곧 제첩국 잘하는 식당을 검색해서 택시를 타고 가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전에 살던 섬진강 마을에 가서 제첩을 직접 갈아서 해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뽀얀 국물에 살포시 부추를 얹어서 밥까지 말아 한 그릇 뚝딱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왜 제첩국을 좋아하세요? 문득 제가 여쭈니까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셨던 오래전 일을 처음으로 꺼내놓으셨어요. 할머니는 오래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딸을 낳았답니다. 둘 다 고아였고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대요. 남자는 가난한 살림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지런히 일을 했고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느 날 사고를 당해 죽었답니다. 전기공사를 하러 다녔는데 감전사를 당했대요. 남편이 죽고 청산과부가 된 몸으로 딸을 키워야 했기에 안 해본 장사가 없었답니다. 그때 제첩국 장사를 시작했고요. 제첩을 직접 채취해서 맑게 씻고 푹 삶아서 뽀얀 국물을 만들고 동네마다 이고 다니면서 제첩국 사이소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사가곤 했대요. 제첩국에 밥만 말아먹어도 한 끼 배를 채울 수 있었고 속풀이로도 그만이어서 제법 인기가 많았답니다. 딸이 어릴 때는 등에 업고 다니면서 제첩국을 팔았고 딸이 조금 큰 뒤에는 재워두고 나와서 장사를 했고요.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먼 마을까지 제첩국을 팔러 가기도 했대요. 힘들었지만 딸을 생각하면서 견디던 시절이었답니다. 할머니가 장사를 다니던 섬진강 옆으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잠시 그 가게에 쉬었다 가게 되었대요. 가게 주인 아줌마도 과부였는데 어린 딸을 얻고 장사하는 할머니가 안쓰러웠는지 커피도 내주고 몸도 녹일 수 있게 불도 쬐게 하고 인심을 베풀어 주시더래요. 내내 울며 보채던 딸이 주인 아줌마 품에 안기더니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더랍니다. 딸 덕분에 주인 아줌마와 친하게 되었고요. 같은 과부라서 그랬는지 마음도 잘 통했고 어느새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대요. 할머니는 먼 동네까지 제첩국을 팔러 갈 때면 형님에게 딸을 맡기기도 했죠. 딸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제첩국을 좋아했답니다. 울다가도 제첩국에 밥만 말아주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대요. 그날도 할머니는 형님에게 딸을 맡겨놓고 장사를 나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답니다. 곧바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일주일이 지난 뒤였대요. 사고 당시 온몸이 부서지고 장기가 파열되어서 여러 번 대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때 몸 곳곳에 철심을 받은 게 아직도 흔적으로 남아있고요.
매 순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중환자실에서 6개월을 버텼고 병실로 옮겨져서도 2년간 재활치료를 하면서 보냈대요. 다행히 사고를 낸 사람이 어느 기업 사장님이었고 그분이 수술비며 치료비를 다 내줘서 치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문제는 사고를 당하면서 뇌도 다친 탓에 부분 기억상실에 걸렸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회복되었는데 과거의 기억이 전혀 생각나지 않더랍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할머니가 기억하는 건 자신의 이름과 제첩국뿐이었대요. 자신의 고향이 어딘지, 결혼은 했는지, 집이 어딘지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았답니다. 되오느라고 사장님 배려로 제첩국 식당을 열어 대박을 쳤고요. 기억은 없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섬진강 어부에게 매일 제첩을 공급받았는데 식당이 잘 되면서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섬진강 근처에 제첩 가공회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제첩을 조달했답니다. 그렇게 식당도 오후전까지 냈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 돈이 생길 때마다 건물을 한 채씩 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느새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대요. 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더랍니다. 뭔가 잊고 사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섬진강 가공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갔다가 문득 강 건너편을 보게 되었죠.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홀리듯이 강을 건너갔는데 고속도로가 뚫린 그곳에서 문득 잊혀진 기억이 떠올랐대요. 섬진강 마트. 그 자리에 있던 마트와 그 마트 주인이던 형님과 자신이 맡겼던 어린 딸이 한꺼번에 기억났답니다. 그제야 자신이 잊고 산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가슴을 치며 울다 정신까지 잃었대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트 형님과 딸을 찾기 위해 나섰답니다. 근처 마을마다 다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세월이 너무 지난 탓에 아는 사람이 없었죠. 거리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그 마을의 이장이었던 분을 어렵게 찾아서 얘기를 했지만 역시 모른다고 했고요. 그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모두 보상금을 받고 이주를 했다고 하더랍니다. 마트 주인은 마지막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갔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형님이 얼마나 자신을 기다렸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어디에 사시는지, 딸은 잘 있는지, 알 길 없는 과거 속에 갇혀서 한동안 살 의욕도 잃었고요. 그래도 자신이 기억하는 형님 성품이라면 딸을 잘 걷어주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다시 기운을 차렸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나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던 고아 청년을 입양하면서 의지하고 사셨고요. 전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고 믿기지 않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할머니! 왜? 갑자기 왜? 혹시 성함이 진짜 숫자 복자세요? 응?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무래도 딸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전 늘 지니고 다니던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서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말없이 한참 동안 편지를 읽으시던 그분은 끝내 오열하셨어요. 네가 정말 내 딸이라고요? 네. 정말 내 딸이라고.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기적일까요? 저와 할머니, 아니 생모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딸이라는 걸 확신하셨지만 전 그래도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죠. 유전자 검사는 당연히 모녀지간이라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는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또 우셨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니까 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이미 만났고 곁에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간절함이 저에게 생모를 돌려주신 것 같아서 또 눈물이 났고요. 아니 어쩜 제첩국을 좋아했던 제 소소한 목성이 어머니를 찾게 해준 것 같아서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첩국 하나 때문에 생모를 찾은 이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로부터 벌써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믿기지 않아요. 물론 저와 어머니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재산에는 관심 없습니다. 어머니께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기증하시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건 어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어머니 재산이지 제게 아니니까요. 전 그저 친딸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신 섬진강 엄마와 절 기억해내고 늘 그리워했던 지금의 어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이번 생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고요. 여전히 간병인을 하면서 아픈 어르신들을 돕고 살아갑니다. 이제 제 소원은 어머니가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뿐입니다. 어머니는 50이나 넘은 제가 아직도 미혼이라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속상하다고 하십니다. 내일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 잔소리마저도 전 참 좋습니다. 어머니 잔소리 들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